아니 띠발이네. 꼬우면 라데온 사든가. 응? 못 사겠지. 크크르 빙뽕. 아니 원래 애플하고 엔비디아가 사이가 꽤나 좋았었어요. 지금은 AI로다가 영혼의 한탈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이를 아득바득 갈면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대체 애플과 엔비디아에 뭔 일이 있었길래 이젠 서로의 물건을 쳐다도 안 보는 사이가 된 거냐, 아주 쉽고 재밌게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일단요, 애플과 엔비디아의 협력은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뭐 어떤 사이든 그렇지만 처음에는 좋죠. 서로 뗄 수 없는 협력 관계로서 컴파리였었던 애플한테는 그래픽카드가 필요했고요. 그 그래픽카드는 엔비디아가 생산 중이었죠. 엔비디아 칩 효과 확실하구만. 아주 그냥 맛돌이에요, 맛돌이. 당시 애플의 파워맥에 엔비디아의 GPU 칩이 들어가는 식으로 협력이 이루어져 나갔습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고 계신 모델이 엔비디아의 글카를 탑재한 최초의 맥이죠. 1스택. 그러다가 서로 삐걱거리는 사건이 하나 터지는데 바로 2004년 엔비디아의 생산이 애플의 수요를 따라가질 못했다는 겁니다. 2004년에 애플은 30인치짜리 시네마 디스플레이 모니터를 출시하는데 이 모니터는 오직 파워맥에서만 작동하는 모니터였습니다. 자 들어가자. 파워맥 준비됐고 모니터 준비됐고 이제 만들어서 팔아 제껴 돈을 벌어야지요. 그런데 파워맥은 막 날개도 친 듯이 팔려나가는 근데 엔비디아는 너무 조그만 회사여서 그런지 애플의 납기를 도저히 맞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엔비디아는 6800 울트라 카드의 안정적인 버전을 생산해낼 수가 없었고 때문에 이 모니터를 돌릴 파워맥을 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파워맥을 못 돌리면은 당연히 전용 모니터였던 이 30인치 모니터 어떡할 거야. 출시가 안 돼, 출시가. 아니 띠발이네. 이게 맞는 겁니까? 현기증 납니다. 빨리 그래픽카드 끓여주세요. 는 실패했고요. 애플의 30인치짜리 모니터의 주문은 약 6개월가량 지연돼 버렸습니다. 결국 엔비디아의 조치는 뭐였냐? 엔비디아 때문이잖아. 그치, 뭐 할 수 있는 게 없지. 일단 이렇게 도계자 받고 미안하다고는 했는데 엔비디아는 이렇게 얘기하죠. 생각해보니까 원래 애플에 납품하려 했던 그 칩의 수율이 너무 안 좋습니다. 제가 너무 무리했으니 그냥 생산 안 할게요 라고 해서 엔비디아는요, 기존의 안정적인 버전의 그래픽카드의 생산 포기해버리고요. 그리고는 좀 더 성능은 구리지만 안정적인 버전으로 그래픽카드를 납품하게 됩니다. 애플 입장에선 좀 어질어질해요. 좋은 칩을 주문해 놨더니 구린 거 준다는 거잖아요. 애초에 좋은 칩에 맞춰서 파워맥도 스펙을 해놨고 거기에 맞춰서 모니터까지 해놨는데 결국 애플은 엔비디아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를 갖게 됐습니다. 2스택. 자,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엔비디아가 납기를 못 지키고 좀 구린 칩을 주긴 했지만 어찌 됐든 애플은 엔비디아를 포기하질 못했고 엔비디아 칩을 쓸 수밖에 없었거든요. 왜냐? 성능이 좋거든. 누가 사라고 칼 들고 협박함? 꼬우면 라데온 사든가. 못 사겠지. 크크르 빙뽕. 때는 2008년 애플이 만들었던 맥북에도 당연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 지포스 8600M GT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특별한 칩셋 성능 개쩔었죠. 그런데 이 8600 시리즈 이제 나 죽을게. 뜬금없이 잘 납품하고 있었던, 잘 쓰고 있었던 지포스 칩들이 사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게 뭐야? 이 칩들이 사망한 이유는 GPU에 결함이 있기 때문이었고 엔비디아의 명백한 기술적 문제였습니다. 증상들은 칩이 너무 뜨거워져서 칩을 고정했던 납 때문에 금이 가는 문제였죠. 아니 순욱도 아니고 그냥 컴퓨터를 사용하면 이 칩이 죽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엔비디아 칩을 쓰고 있었던 애플 난감해졌겠죠. 그래서 어떻게 대응했냐면요, 엔비디아 칩이 들어간 맥북의 소비자 보증 기간 늘려주고 덧붙여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이 글카가 사망하지 않게끔 도와줬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드웨어적 결함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칩이 들어간 맥북에 지속적인 문제가 터졌죠. 아니 이젠 킹쩔 수가 없습니다. 이젠 소송을 냅다 시전해버리고 애플은 이 문제로 인해서 이 맥북 프로의 GPU를 대규모 리콜해야 합니다. 진짜 애플 입장에서는 핵꿀밤 마려웠을 거야. 3스택.
자, 다음으로는요, 애플은 아이폰의 성능을 올리고자 모바일 GPU도 필요해졌는데, 진짜 엔비디아 새끼들 똥볼 몇 번 차고 성능은 확실해도 QC가 너무 못 받쳐줘 라고 해서 애플이 다른 칩 회사를 막 찾아보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애플의 눈에 띈 회사 3개의 회사, 지금의 AMD, 퀄컴, 삼성하고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이걸 보고 있었던 엔비디아 뭐라고 말을 하냐, 내 물건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날 버리고 지금 갈아탈 심산입니까? 진짜 성능은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가 특히 화났던 이유가 엔비디아와 AMD가 오랫동안 아주 라이벌 관계였는데,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입장에선 숙적하고 파트너십을 맺다니 거의 이건 뭐 배신이야, 이렇게 느낀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 개빡쳐서 2013년에 다른 반도체 회사를 대상으로 특허 소송을 걸어버립니다. 이 회사들이 엔비디아의 기술을 탈취해서 칩을 만들었다는 명분이었죠. 그리고 애플은 자신들하고 파트너를 계속 맺어야 하니까 경쟁사들한텐 겐세이도 두는 거죠. 이로 인해서 애플은 좀 난처해졌고 엔비디아와 애플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됐습니다. 애플은 이 아픈 손가락인 엔비디아 벌써 3트째 봐주고는 있지만 GPU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성능이 개쩌는 걸 어떻게? 4스택. 다음으로 애플과 엔비디아가 사이가 안 좋아진 사건은요, 바로 현재 엔비디아의 밥줄이자 경쟁력인 쿠다 시스템 때문이거든요. 이 쿠다가 뭐냐면 엔비디아가 만든 하나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인데요, 이게 좀 특별합니다. 쿠다는 GPU가 특정 계산에 대해서 개빠르게 효율적인 거를 더 극대화해주죠. 설명을 드리자면 컴퓨터의 핵심이라고 하는 CPU는 코어 개수가 보통 8개에서 16개인데 반해서 GPU는 이 코어 개수가 몇천 개가 넘습니다. 이 하나하나의 코어의 클럭은, 그니까 성능은 조금 딸릴 순 있어도 수많은 코어들이 많이 모여있는 셈이죠. 기본적으로 CPU는 어려운 작업을 하나씩 순차적으로 처리하지만 GPU는 수많은 작업을 동시에 병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CPU가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 하나를 막 하나씩 처리할 때 GPU는 막 1 더하기 1 같은 아주 간단한 문제들을 동시에 한꺼번에 풀 수 있는 거예요. 특정 상황에서는 이 GPU가 코어 개수가 많은 게 훨씬 더 유리하죠. 여기에서 엔비디아의 쿠다는 이 GPU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랫폼입니다. 과학자들이나 영상 편집을 하는 사람들이나 특히나 AI를 다루는 사람들이 쿠다를 좋아하는 이유가 어렵지 않지만 병렬로 처리해야 되는 계산에 쿠다가 많이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쿠다가 이렇게 개쩌는데 애플과 엔비디아는 왜 싸운 거냐구리.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 쿠다가 엔비디아 제품에서만 돌아가게끔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아주 폐쇄적이에요. AMD 칩으로도 안 돌아가고 삼성이 만든 칩, 애플이 만들었던 칩에서 다 안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제조업체가 쿠다를 사용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약간의 독점 행세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애플은 맨 처음에 이 엔비디아 제품을 쓰면서 쿠다를 사용하다 보니 엔비디아의 어깨가 막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냐, 우리 쿠다 시스템 아주 쓸만하지요. 근데 이 쿠다 계속 쓰시려면 앞으로는 다른 칩 못 쓰시고 우리 엔비디아 것만 쓰셔야 합니다. 가능? 아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무리 성능 개쩔어도 그렇지 우리 애플을 엔비디아에 종속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독점은 선 넘지요. 엔비디아의 행동은 애플의 심기를 건드립니다. 애플 쪽에서는 오만함과 허세가 너무 많았던 협상이라고 발표를 할 정도였죠. 애플 입장에선 지들이 뭔데 자꾸 지들 거만 쓰라고 독점을 하려고 하네. 그래서 애플이 빡쳐서 엔비디아와 싸웠던 겁니다. 애플은 당연히 엔비디아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이 경쟁 구도를 돌파해보고자 자신들도 엔비디아의 쿠다 같은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보고자 하는데, 아니 진짜 쿠다 어케누? 저 쿠다는 좀 탐나는걸? 내가 한번 만들어봐? 한 비벼봐? 그래서 애플은 2015년부터 자체적으로 설계한 GPU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명분상으로는 맥북의 성능과 전력 효율성을 더욱더 향상하기 위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애플이 만든 건 메탈이라고 하고요. 메탈은 애플 플랫폼에서 하드웨어 가속 그래픽을 지원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 자체의 목적은 쿠다하고 메탈하고 똑같다 보니
보니까 엔비디아하고 애플하고 경쟁하게 된 거죠. 당연히 메탈하고 쿠다하고는 호환되지가 않고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진짜 개 열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애플이 자체 GPU를 만든다고 이제 막 시작하다 보니까 엔비디아에서 인재를 많이 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너무 열받는데 슬슬 엔비디아 칩에 대한 애플의 지원도 다 끊기 시작하거든요. 맥 OS 모하비부터 애플은 메탈 호환 GPU만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엔비디아는 슬슬 빠이예요. 수고링. 맥 OS 모하비가 출시되면서요, 엔비디아 프로그램에 대한 업데이트를 애플은 모두 중단시켰습니다. 더 이상 엔비디아 칩에 대한 지원을 끄는 거죠. 엔비디아 입장에선 너무 개빡치죠. 우리 칩 너무 성능도 좋고 쿠다도 잘 말아놨는데 왜 안 해주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자신들의 쿠다 말고 애플의 메탈에서 돌아가게끔 드라이버를 개발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요것도 문제였죠. 엔비디아 드라이버가 업데이트 되려고 할 때마다 이 드라이버의 서명을 막아버렸습니다. 맥에서 엔비디아 GPU 사용이 제한된다는 의미였죠. 이로 인해서 악의적이고 반경쟁적인 조치를 애플은 선택했습니다. 애플은 굽혀 들어오는 엔비디아마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무한 승인 대기 중이라고 계속 승인을 미뤘죠. 애플 입장에선 자신들의 메탈이 성공하려면 쿠다가 방해될 요소고, 애플 실리콘 성공 제대로 하려면 쿠다를 없애야만 했죠. 오스텍. 추가적으로 이 둘 사이가 틀어졌던 게 2012년 배터리 조류 사건 때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당시 엔비디아의 칩 지포스 GT650M을 맥북 프로에다가 박아놨었는데 이상하게 이 맥북 프로의 OS에서 배터리 조류 현상이 발견이 됩니다. 뭐지? 알아보니까 엔비디아의 GPU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전력을 소비하면서 이 배터리 수명마저 계속 급격하게 줄어드는 현상이 발견됩니다. 이후 다들 해결책을 찾아보려 했지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해도 먹히질 않았습니다. 아니 이거 진짜 뭐임? 왜 안 됨? 이 둘은 소프트웨어 문제가 아니라 OS의 문제라고 판단해보고 맥 OS를 이전 버전으로 다운그레이드를 시전해봅니다. 근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질 않았죠. 맥북을 쓰는데 배터리는 개빨리 닳고, 그래서 애플은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 업데이트를 해도 안 돼. 버전을 아예 다운그레이드를 해봐도 안 돼. 그렇지, 칩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내 결론이다. 그래서 엔비디아와 애플 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다가 사이가 급격히 안 좋아졌죠. 이 둘 사이가 나빠진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더 많이 있겠지만 엔비디아와 애플 간에 있었던 일 때문에 그냥 애플 쪽에서 먼저 손절을 천천히 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서로 납품받을 게 아니라 경쟁자거든.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은 엔비디아와 애플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이 두 회사가 지금 AI라는 키워드로 엄청나게 핫하잖아요. 엔비디아만 해도 올해 160%가 넘는 성장을 하고 있는 중이고, 애플도 올해에만 25% 이상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챗GPT를 시작으로 이 AI가 낳은 변화는 이젠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 됐습니다. 많은 기업들에서 이 AI를 도입하고 있고, 또는 이 AI를 활용해서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려고 하고 있죠. 그러는 의미에서 오늘 소개드릴 도서 AI 나를 위해 일하게 하라는요, 지금 당장 AI 시대가 왔는데 이때 필요한 핵심 역량을 아주 쉽게 전달해 줍니다. AI 기술 발전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냐 라는 답을 엿볼 수 있죠. 이 도서가 내놓은 답은 바로 디지털 마인드셋을 갖추라는 겁니다. 이 도서의 핵심 문장이에요. 저자는 인공지능을 자유자재로 다루고 또 이 AI를 완벽하게 이해해야 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말한 건 완벽하게 AI를 이해하는 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핵심적인 30%만 이해해도 이 전체의 AI를 이해하는 데는 충분하다는 30%의 규칙을 제시합니다. 30% 규칙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익힐 필요 없이 핵심적인 30%만 이해해도 이 AI 시대의 요구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영어 배우는 것도 좀 비슷하잖아요. 영어로 의사소통할 때는 필요한 어휘수 전체 어휘의 약 30%인 3,500에서 4,000개 정도면 됩니다. 이와 같이 도서 AI 나를 위해 일하게 하라는요, AI 관련 지식도 전부를 마스터할 필요 없이 업무에 필요한 핵심적인 30%의 지식만 알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서는 넓은 범위에 마치 입문서 같은 느낌입니다. 깊은 컴퓨팅 지식은 아니지만 넓고 얕은 지식이 모두 모여있죠. 이 목차만 봐도 이 도서가 좀 꿀팁들의 모음집처럼 느껴지는데요,
있는데요. AI와 협업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연산, 데이터 분석, 통계학 이런 것에 대한 기초를 알려주기 때문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나 취준생들이나 현직자분들까지도 어느 정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조차 많은 지식이 쌓였으니까요. 챗GPT가 나오면서 인공지능의 시대가 진짜 많이 가까워졌는데 미래를 위해서 도서 AI 나를 위해 일하게 하라를 꼭 읽어보신다면 여러분들도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이젠 진짜 AI라는 강력한 툴이 떠올랐고 이 툴에 빠르게 적응한 사람들은 기회를 찾을 겁니다. 그 기회는 여러분들이 잡으셔야죠. 그래서 그 기회를 잡으실 수 있게끔 이 책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너굴경제 채널에서 도서를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더보기 댓글에다가 이벤트 내용을 자세히 써둘 테니까 많은 신청 바라겠고요. 솔직히 10권이면 가능성 있잖아요. 이젠 타이밍이 됐습니다. 구독 누를 타이밍. 지금이니.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은 물론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이니?